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식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은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양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살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상법상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못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합병하는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럼 회사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뒷배경 이게 나온 이유는 에버랜드 때문에 나왔죠. 금산 분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버랜드 때문에 에버랜드가 이제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에버랜드를 좀 이제 금산 분리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보면 회사가 자기 주식 사는데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2012년 4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언제든지 회사가 살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대신 목적이 있어요. 요즘 자기 주식 취득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상장 기업들도. 그 목적이 뭐냐면 주주가치 제고도 목적. 왜냐면 주식수가 일단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주가 하락도 방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를 위한 어떤 지분 조정이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도 요즘 많이 하죠. 자기 주식을 가지고 스톡 옵션을 많이 발행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은 뭘로 하냐면 쌓여있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잉여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 충실 책임을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다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잉여금이 한 100억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를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남는 잉여금이 자기 주식 취득 금액보다 커야 돼요.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데 우리가 50억을 취득하면 50억이 남잖아요. 거기에 올해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본 충실 책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세금이 있겠죠. 세금. 자기 주식 취득 시 세금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 행위만 가지고 양도세다, 배당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간 처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이제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 양도가 됩니다. 양도 파는 사람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업무보관 자산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업 승계할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각.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때 세금은 원래 취득가액하고 소각 대가와 차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이제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자녀 지분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저가 증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은 내가 내 걸 샀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배당을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살을 깎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 취득해서 자기 주식은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처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5년 이후 취득가액 특례. 요즘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세무사님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증여받아서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배우자분께 증여해서 배우자분이 5년 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과 과거 취득가액 중에 작은 걸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주식은 없어요, 아직.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산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주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 취득가액 특례라고 해서 2023년부터 원래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투자소득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서 거기 안에 이 법이 들어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25년으로
2월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은 1년 내에 팔아도 된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자기 주식은 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식 가치 자체를 줄여서, 그러니까 원래 자산을 100에 샀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자산이 70이나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100을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70이나 80으로 줄여서 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요. 희석 전보다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이제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은 현물로 배당하거나 이제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할 때는 가끔 이제 저희가 보면 세무사님들이 이제 상법, 세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계약서 하나 쓰면 끝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자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 한번 이제 예를 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원래 100%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회장님이. 근데 0.1% 이제 다들 뭐 눈치채셨죠. 5천만 원만큼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당연히 차등배당 때문에 줬겠죠. 차등배당이 있을 때. 그래서 차등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를 일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이 회장님은 이제 본인의 주식을 다 주기 싫고 한 5대5 정도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가치는 당연히 상증세법상 평가했어요.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각 주주별로 균등하게. 근데 자녀는 워낙 작아서 7주밖에 없어요. 근데 회장님은 한 30억 정도. 회장님이 30억 한 이유는 가지급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취득했습니다. 세금은 한 6억 5천 내셨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가업승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이걸 취득하는 순간 가업승계에서 이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35억 정도, 5억 빼고 30억이 10%이기 때문에 35억 정도 가업승계를 했는데 이때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15.3%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주식을 안 해서 가지급을 못 없앴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5.3%를 계산하니까 한 4억 6,400 정도 나왔고 증여재산이 이제 30억 돼서 지금은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연부연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부연납하고 세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 하면서 5천만 원 썼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자녀 지분율은 가업승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이에요. 근데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은 처분하면 안 되죠.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주권을 발행합니다. 주주권. 그래서 요거는 가업승계로 받은 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식 했었죠. 그리고 가업승계 했었죠.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회장님이 46.16, 자녀분은 가업승계를 통해서 29%로 올라갔습니다. 10% 세금 내고 그리고 자기 주식이 한 24%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업승계를 통해서 자녀가 확보한 지분율이 29% 그리고 관계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관계 대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관계회사가 100% 자녀가 주주예요. 1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2차 자본 정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했을 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표님하고 자녀가 액면 10,000원에 2억 원만큼 자본금을 증자하게 됩니다. 실제 자본금보다 이제 늘어났죠. 5억으로.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실제 여기 자본금이 3억이었어요. 3억이었다가 3만 주인데 지금 5억으로 늘어났죠. 2억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게 2억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잔여가 32.85%로 증가하게 되죠. 이 지분율은 전부 자기 주식에서 온 거죠. 자기 주식 지분율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렇게 증자를 하고 나면 증자 후에 주식 가치는 아마 다 계산하실 거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보면 4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증자해서 주식 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서 가치가 27만 8천 원이 됐는데 자기 주식은 안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 주식 7,449주도 27만 8천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까 40만 원에 산 거를 27만 8천 원에 자녀 법인으로 넘길 수 있는 유의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녀가 100%인 관계회사에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7,442주 20억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원래 살 때는 30억 정도 샀죠, 저희가. 그래서 9억의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손익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을 인정해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또 그만큼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 대표님이 52.25%, 나머지 자녀 47.75%.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반 정도 갖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분을 바꿨습니다. 이거 했을 때 가만히 보시면 대표님이 자녀에게 직접 한 거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 빼고는 없어요. 전부 간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차등 배당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법인은 차등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회사에다가 2억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2억에서 실제 본인 자녀는 32.85%니까 자녀 지분율은 이게 이제 내가 내 법인에 증여를 하면 그 법인의 주주가 나면은 나는 나에게 증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율만큼 계산하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2억의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은 1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 연도가 아니고 1년이에요. 만약에 11월에 했다. 그럼 내년 11월 지나야 됩니다. 달력으로 1년. 반드시 지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 하니까 아버지가 배당 포기한 금액에서 법인세를 빼고 나서 계산하니 1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 안 생기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났더니 주식 가치가 4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녀 회사로 대표님은 주식을 파셨어요. 팔 수도 있고 또 증여할 수도 있고 한 주에 40만 원짜리 40만 원이면은 한 주밖에 못 주지만 23만 원이면 뭐 두 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모든 전략의 이제 필수 조건은 평가예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것도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한다. 또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도 감정평가를 한다. 지금 내년부터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가치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사실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게 될 가업승계의 이제 핵심은 순자산과 순손익 가치를 동시에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배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실 자산도 정리해야겠죠.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게 뭐 가지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이제 부실 채권, 매출 채권인데 대손을 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또 가끔 보면 잉여금이 쌓이는 이유가 대표님들이 급여를 많이 안 가져가세요. 세금 때문이기도 하고 내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보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을 위해서 요즘 뭐 DC형도 하고 또 CEO를 위한 어떤 적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또 잉여금이 누적되는 걸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결산조정상, 뭐 배당금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잉여금 처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세법 하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그쵸, 상법,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을 가지고 뭐 자산을 투자하든 배당을 하든 상속증여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할 때 부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는 가족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계 자녀를 위해서 100% 다 줬다가 유류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젊으신 대표님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가 우선주 증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세금은 요즘은 정말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과세관청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정보를 분석하는 과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처분 잉여금이 우리 이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우리 세법 바뀌려고 했었죠. 쌓여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내라. 바뀌려고 했습니다. 근데 배당 안 하면 배당 한 걸로 보고 세금 먼저 내게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개인과 법인이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합리적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꾸준히 이제 엑시트를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